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또 월요일이네요. 1분이라도 빨리 뵙고 싶었는데 3분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묵감피부터 빨리 불러볼게요. 묵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네, 어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주무셨나 봐요. 아. 자료를 보내주실 시간이 새벽 5시. 사실은 기사를 망쳐가지고 새로 근데 쓰느라고. 너무 네. 죄송한 게 진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너무 뭘 많이 서로 준비하는 바람에 하나를 또 아이템 하나를 내일로 또 미루게 됐는데 뭐 죄송하다는 언제든 나가니까 상관없죠, 뭐. 네. 자, 오늘도 일찍부터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에스텔라님 인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부터 했어요. 좀 살겠다. 네. 느껴지시나요? 토요일부터 저 갑자기 온도가 너무 내려간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32도면 에어컨 켜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난리가 났는데 32도인데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뭐. 30도 이하로 확 내려갔죠. 그래서 저 네. 이제 노래 한 곡을 또 지어봤는데 가을이 오나 봐요. 그 곡은 이제 내일 좀 선보여 드릴게요. 자, 식전빵 들어갑니다. 내기는 드러기 메인 요리 기다리다 현기 좀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네. 진선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가 요즘 또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있는데요. 진선미 의원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 때문이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네. 참 이게 되게 화나는 일인데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대한축구협회가요. 국가대표 경기 등에 파견된 외국인 심판, 네. 경기 관계자들에게 총 8차례나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 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쳤다. 심지어 관련된 이 당시의 국제 경기가 7경기예요. 네. 그 접대 장소가 서울, 강남, 울산, 창원의 안마시술소 등이었고요. 전국으로 다닌 거예요? 네, 이걸 심지어 네.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식사 접대, 경기 후 음주, 마사지 등으로 비용 명목을 다르게 적다가 다르게 더 정산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단순히 이제 직원 개인이 몰래 저진 일이 아니라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떤 네. 직원이 간 크게 그거를 법인카드로 네. 접대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름도 다르게 적다가 2012년도에는 아예 심판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정식 기한을 올려요. 실무자하고 국장을 거쳐서 당시 부회장까지 결제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심판 마사지. 그러니까 이게 네. 아예 뭐 대놓고 했던 거네요. 네, 문체부는 그래서 이를 협회 차원의 조직적 접대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대하면서 했으니 지금 축구협회가 잘 될 턱이 있었나요? 옛날 코미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잘 될 턱이 있나.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연식이 좀 되는 분들인데 저 따라한 거예요. 저는 두석 PD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였는데 네. 네. 자, 계속 이어지는 이슈인데요. 네, 이게 그래서 해외로까지 지금 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군요. 2016년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축구협회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네. 국내에서 열리는 월드컵, 올림픽 예선과 평가전 등 7경기에 파견된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대상 이제 국가가 일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심판 등이 대상이었고요.
뭐 서울, 창원, 울산 등의 안마실수도 비용은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특히 2012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앞두고요. 일본인 심판진 4명 가운데 2명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이제 축구협회도요 조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한국만 해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죠. 네, 공교롭게 또 해당 7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요 5승 2무로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는데 경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겼다라는 건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성접대 의혹을 받은 일본인 심판 가운데 한 명은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본 이제 축구협회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피파 유리 규정상 시효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공소시효처럼. 그래서 직접적인 징계 가능성은 좀 낮다는 관측도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월드컵 부진이나 경찰 수사에 이어서 이렇게 심판 성접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도덕성하고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스포츠 정신을 위해서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뛰는데 이게 이런 일이 협회 쪽에서 일어난다는 게 지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공소시효 무고 간에 제대로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축구협회가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근데 사과로 될 일은 아니죠. 네. 아니 뭐 참담한 상황이라고 사과는 했는데 현재는 뭐 이런 참담한 상황이라고 한 게 사과예요? 죽을죄해졌습니다도 아니고. 무릎을 일단 꿇지 않는 모습인데 현재 지금은 이런 행위가 없다고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그러면서 이제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번 사건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성과 자체가 오해받거나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또 선수들을 끌어들여요. 선수들이 방패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이게 10년 가까이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문체부가 이미 2016년 조사에서 이걸 협회 차원의 조직적 접대로 판단하고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이미. 예. 2016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 문체부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협회가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징계를 미뤘어요, 일단. 그다음에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또 무혐의 처분해요. 그러면서 2019년에 결국 징계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검찰이 나오네요. 근데 항상 네. 국정감사 보면요. 문체부 국정감사가 항상 제일 물에 물 탄 듯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허술하고 그래요. 이번에도 굉장히 코미디였잖아요. 네. 제대로 된 질이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죠. 없고. 네. 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도에 경찰 수사도 의문인 게요. 검찰도 아까 문제인데 경찰도 또 문제인 거예요. 당시 조중현 전 회장하고 이혜택 전 부회장 등 협회 임직원 11명이 입건됐어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용까지 공개가 됐는데 문체부가 확인했던 외국인 심판 성접대 내용은 경찰 발표에서 아예 그냥 빠져요. 아, 또 일부 접대는 심판 마사지 명목으로 기한돼가지고 국장을 거쳐서 부회장까지 결제한 문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는지는 아직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축구협회가 이 사실을요 피파나 아시아 축구연맹에 보고했다는 기록도 아예 전무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정부는 알고 있었고요. 경찰은 수사를 했고 고위 임원 결재까지 있었는데 왜 10년 동안 책임도 공개도 없었던 것인지 이렇게 철저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라 그러면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아, 그렇죠. 네. 네. 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이런 일들이 그러면은 뭐 요쪽 뭐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만한 분들은 알았을 수도 있고 정치인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을 수도 알겠죠. 다 알고 있는데 쉬쉬한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크네요. 이제서야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네. 뭉갠 사람들까지 그럼 싹 다 처벌을 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공소시효를 도과시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자, 다음 이슈 볼게요. 홍준표, 한동훈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어. 엄맥이 죽어 뭐 이런 거. 윤석열과 검찰 문 닫게 한 원흉이다. 정말 이분이 사실 간헐적으로 바른말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은 바른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말이 웃겼어요. 조선제일검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제일검. 나 그거 오타인 줄 알았어. 저도 못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진짜 조선제일검이라고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어.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죠.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규재 주필은 한동훈을 가리켜 싸구려 검사라고 했다. 나는 그를 조선제일검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이어서 이제 그 싸구려 검사는 족벌 언론은 조선제일검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검사는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는다면서 그러나 그는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고 지적을 한 거죠. 뭐 맞는 말이죠, 진짜. 그리고 검찰 문 닫게 한 원흉이다. 네, 맞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좀 되게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국회의원 당선 배지를 다니는데 성공했잖아요. 네. 한동훈 씨가. 네, 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공직선거법 관련한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거 경찰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 수사하고 있는 거냐고요. 참, 네. 그래서 그 왜 역설적으로 한동훈이 그러잖아요. 그 보안수 사건을 검찰에게서 다 뺏어가면 큰일이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요. 경찰이 지금 너님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한다는 소식이 안 그거 들려요. 맞는 말이네. 네, 진짜. 한다는 소식이 안 들립니다. 이거 네. 어떡합니까? 참나. 네, 검찰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예요. 네. 둘 다 문제죠. 네. 민생에 관심 좀 가집시다. 수사기관들.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네. 국회에서 파괴오는 특검이냐, 계엄은 정당, 내란 법정서 계속되는 궤변들이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군 지휘관들이 또 재판받는 중에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물 한 번 내려야 합니까? 네. 타이밍을 놓쳤어. 네.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따 내리죠? 준비돼 네.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라고 했는지, 누가 어떤 헛소리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은요,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이제 계엄 전 2달 전 대북 무인기 작전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요. 이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특검을 향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서 파견 온 검사입니까? 검사십니까? 검찰이 북한의 대변인인가? 그렇게 꼭 집은 거예요. 뭔 소리야? 물 내려갑니다. 네. 빨리 내려야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죠? 안 들리지만 내려보세요. 네, 이거는 저기 어디서 보는 거군요. 네, 서초동인가요? 서초동 법원 옆에 사시는 국모 씨께서 보내오신 네네네네. 화장실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네네. 네. 우물은 내려라. 네. 뭐 또 이 밖에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광삼 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전 수석은요. 이게 뭐 증언이겠어요? 네. 소리지 또.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의 국회 봉쇄 장면을 TV로 보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냥 내란숙의 윤석열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윤석열이 자기 지칭하는 말이니까 가볍게 써주긴 했는데 내란 수계죠. 네, 윤석열이요 당시 상황을 보면서요. YTN 보도를 보면서 농담 같은 것도 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뭐 이 당시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뭐 농담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군 지휘관 재판에서도 이제 상반된 태도가 나타난 게요.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있죠. 맨날 막 네. 처음에는 울고 짜고 하다가 그렇죠. 진짜 그게 더 기가 막힌 전환기가 거예요. 함께한 처음엔 그 사람. 울고 짤고 하다가 이제는 이런 소리 합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불법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도 계엄이 정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그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요. 이분은 좀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최고 책임자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내란 재판 법정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하고요.
책임을 인정하는 사화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네. 네. 우리 KT님이 변기 물 내려가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네, KT님 저번에도 근데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네. 네. 자, 네. 그리고 소년보가 트럼프를 만나고 왔어요. 네. 네. 혹시 보셨나요? 아. 세계교회가 스스로 네. 네, 본인들 누리집에 자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트럼프를 만나 환담을 했다. 네. 참. 와, 진짜. 그러면서 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겠어요. 헛소리 했겠죠. 뭐 자유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윤석열 네. 때문이고 본인 때문이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마치 뭐 또 이재명 정부가 뭐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왔을 것으로 빤히 들여다 보이는 어떤 그런 이거 건데 잘못하면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한테 우리나라가 좀 국제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이렇게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의심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사실 로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트럼프가 그냥 맨입에 만났겠어?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음. 네. 그러면 또 그- 교인들 헌금으로? 아유, 또 요것도 그렇게 뭐 확인 생각해 볼 좀 수도 해봤으면 있, 좋겠습니다. 예. 소년보 씨는 요거에 대해서 좀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네. 이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떤 외교적 부담을 주고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치려는 굉장히 못된 짓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불만을 해외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에 돼 가가지고 이간질하고 이르고 막 이러는 건데 심지어 이게 이렇게 이제 정치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대미 투자 문제나 아니면 쿠팡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간첩죄를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사실 좀 포괄적 의미의 사실상 그런 거 아닌가? 그러게 그런 생각이 말이에요. 드는 거예요. 그 국익을 아주 현저하게 해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입니다. 좀 너무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분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미국까지 네. 건너가가지고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손, 음. 네, 때문에, 네. 뭐, 자. 네. 이 정청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실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이재명 정권을 이명박 정권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참,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또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이분? 이게 왜 자꾸 네. 이러는 거죠? 네. 심지어 이 발언으로 이제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졌는데도 인지조차 못한 걸로 이제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잘 안 될 거라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국가 프로젝트가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따라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인가? 그러면서 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제일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최악입니다. 네. 정청래가 하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추정이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너무나도 지금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처럼 계속 화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마저도 이건 진짜 너무 선을 넘었다. 그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언까지 나오니까요. 이거 이후에 뭐 본심인가? 사죄는 한 것 같아요. 네. 백브리핑 할 때 실수를 이제 뭐 당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렇게 뭔가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실수 아닐까 딴지 생각이 드는데. 게시판에서 이재명 이명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그 딴지 게시판에 보면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되게 들끓고 있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의도가 있는 거냐라고까지도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의도가 있었다, 고의다라고까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은연중에 본인이 좀 생각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과하게 생각하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것 같지 않나 하고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당대회 끝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찍히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모두 이제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모든 이런 민주정에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다 손해예요. 불화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맞아요. 네, 사과로서도 이렇게 잘 해결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막 엄청 맞았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맞은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요거 기사 혹시 보셨나요? 아, 이거는 돈키호테는 들었는데 네. 입점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요, 네. 대구백화점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단순 쇼핑 공간 이상의 향수를 지닌 곳이 대구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 대구에 신세계백화점도 들어오고 더현대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거치면서 대구백화점이 굉장히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네. 네. 그래서 2021년 6월에는 52년 역사를 가진 곳인데 본점 영업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진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업주가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뭐 이제 세경 인베스트, 아람코리아 컨소시엄 이런 곳들의 경영권이 이제 넘어가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살리는 방안으로 이제 인수 예정자인 세경 인베스트가 돈키호테가 입점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 돈키호테의 어떤 운영사인 PPIH 본사는 한국 대구 출점을 검토할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돈키호테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보다 더 웃긴 게 뭐냐면 네. 이게 돈키호테가요, 기억나세요? 삼성역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신세계 우리 마이너스의 손 정인진 돈키호테를 본따서 삐에로 쇼핑이라고 들여온 적이 있어요. 이름도 있죠. 삐에로 쇼핑. 네. 네. 저 그때 이거 들여왔을 때 거기 네. 어떤지 보려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항상 갔었는데 네. 전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일본의 돈키호테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겠죠. 네. 거기 특히 뭐 일본에서 유명한 왜 붙이는 왜 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죠, 일본에서. 예. 그런 것들이 거기서 되게 많이 네. 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들여올 때 거기 일본에 갖추고 있는 돈키호테 굉장히 잡다한 것들을 다 모아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불편한 구조까지 싹 다 가져온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거기 둘러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네. 거기에서 음식 같은 것도 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냥 이렇게 막 쌓여있는 음식들을 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나 불안해서 저거 못 사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돈키호테가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돈키호테 맞죠? 맞죠? 네. 저 가봤거든요. 거기.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 나름 가면 되게 복잡한데 네.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쌓아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쌓아놨다기보다는 네. 거기 그냥 이렇게 잡다하게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사실 사람들이 별로 뭐 거기서 뭐 누군가 음식을 제대로 체크해주거나 그럴 거라는 믿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건 빼주고 뭐 이렇게 해줄 거라는 믿음,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음식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로 저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키호테가 너무 난잡해. 그렇게 막 엄청 좁은 통로에서 엄청나게 쌓아놓고 팔아요. 그런데 사실 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건 장점만 쏙 가져오고 좀 우리나라에 또 맞춰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편함까지 수입할 필요는 없지 그쵸, 않을까. 불편함까지 수입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망했잖아요. 네. 그랬던 망했던 모델을 대구백화점에 가져온다고 이게 성공을 할까 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들어온 애 만에 뭐 사실이네 아니네 이것보다 지금 돈키호테를 입점해가지고 대구백화점을 살린다고 했다고? 라는 게 물음표가 되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 절대 아닐 것 같은데요.
누구 머리에서 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또 네. 일본 운영사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겠지만 대구 백화점 잘 경영해서 좀 제대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못 가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반세기를 넘게 대구와 함께 온 그 지역의 향토 기업인데 이렇게 대구 백화점 둘러싸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 씁쓸하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욕장. 저는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을 지경인데요. 아, 농담이고요. 네. 네. 늘 네. TV로만 보는 해수욕장인데요. 여기 네. 이제 피서철이니까 당연히 많이 가셨겠죠. 그런데 해수욕장 가면은 많이들 이제 수영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뭐 비키니 입고 다니죠. 네. 근데 이제 해수욕장 앞에 있는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간다. 백카페 안까지.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게 좀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바지 대신 이제 입는 옷들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네. 뭐라고 부르죠? 레깅스죠. 네. 가끔 저는 레깅스 보고도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 저희 집 옆이 석촌호술에서 네. 이렇게 조깅이나 산책하려고 가다 보면 거기서 레깅스 입고 많이 뛰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비키니도 해변에서는 다들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해변 옆에 카페만 가도 사실은 약간 도로 하나를 건널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순간 다른 영역이다. 그러면 이제 그 레깅스를 입고 석촌호수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분을 봤을 때 깜짝 놀라는 제 모습이 좀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런 느낌? 저도 네. 약간 되게 보수적이라서 네. 좀 상상은 안 가는데 저는 해수욕장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일단 거기 갔을 때의 어떤 그 장소만의 또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용인등이 되는 좀 또 분위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너무 안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판단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사실은 그 카페라고 해서 해수욕장 옆에 도로 하나 건너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카페라면 사실 지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이제 이슈화돼서 어쨌든 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까리합니다. 일단은 그 카페 안은 굉장히 에어컨이 빵빵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좀 덜 입고 있기엔 추울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작전인가? 일단 허용을 하되 얼려서 내보낸다. 뭐야? 네. 뭐 그러면 서로 윈윈일 것 같습니다. 서로 민망하지 이거는 이제 않고. 요즘에 그래서 누리꾼들이 네. 마구라그한 어떤 논란거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논란이 될 정도면 우리나라도 이게 뭐니까 왜냐면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는 흔한 풍경인데 네. 너무 조선시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시대 흐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도 멱은 감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서로 이제 보지 않을 것들도 안 봐주고 이런 어떤 지켜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죠. 요즘 네. 이런 게 네. 논란이라고 합니다. 네. 요런 어떤 여기 보면은 해운대가 바닷가 피서지이기 이전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임? 뭐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뭐 일단 뭐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걸로 하죠.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뭐 영화는 너무 심하고. 영화로? 아주 춥게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해외고 뭐 좀 걸치고 가자 야들아라고 케이팅님 말씀하셨고. 네. 권지영 기자님 발 빼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정말 솔직하게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일단은 저를 해수욕장에 좀 데려다 놔주십시오. 그럼 가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그쵸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만 저희 좀 해수욕장에 쫙 놔주시면 누가 놓을까요? 그냥 제가 스스로 가야겠네요.
네, 어린애도 아니고. KT님이 이제 해운대에서 2주 살아봤는데 좀 그건 좀 그렇긴 하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렇긴 KT님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네. 내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의 운명이 10월에 판가름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이 이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구시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광장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왔고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마친 만큼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는 건데요. 네. 국토교통부와 도대체 어느 정권 때 협의를 했을까요? 언제 했니? 언제 아니, 그런 하셨어요? 것도 있지만 사실 국토부가 뭐 이게 사법기관도 아니고요. 이렇게 뭐 정책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것도 결국에는 뭐 다 정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사실 말 그대로 보면 위탁받은 거잖아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대구시가요. 위탁 관리를 해왔던 거잖아요. 광장을. 그러면 사실 국가철도공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한번 설치가 됐던 거기 때문에 또 철거하게 되면 이거를 또 뭐 정쟁으로 몰고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또 계속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10월 1일에 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결정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육아원이나 들었어요. 참. 돈도 많이 들였어. 네. 자, 요거 혹시 무슨 이미지인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 사진 하나 캡처해 온 건데 네. 요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전당대회에서 오마이TV가 촬영하는 영상을 지금 최민희 의원실을 관계자가 네. 우리 의원 찍지 말라면서 이렇게 종이로 가리는 거죠. 보좌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번에 주진희 의원 저기 아니 MBC 할 이거는 때도 사실 또 저희가 네. 국힘이나 네. 뭐 종교 못된 종교인들 취재하러 가서 갈 때마다 당하는 것들인데 네. 보통은 이제 손바닥으로 막잖아요. 그래서 이두석 PD님과 제가 좀 장난기 어리게 편집했던 것들이 있죠. 자꾸 네. 손바닥을 들이대니까 손금은 미아리로 가세요. 저희는 못 옛날에, 발려요. 막 이런 예. 영상 편집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랬죠. 네. 저는 이 종이를 들이미니까 그래서 또 약간 개구진 마음에 또 슬로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좀 멀리서 잡아주세요.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잡으면 어떡합니까? 네. 네,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시려는 것 같아요. 뭐 1.5m나 2m 정도 떨어져 잡으면 그렇죠. 됩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네. 전문가적 입장으로 화이트 밸런스는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 1~2m 떨어져서 하시면 네, 됩니다. 떨어지세요. 네. 네.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진짜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나 진짜 좀 죄 많이 지은 종교 집단들 취재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저희 네. 취재 가면 항상 이렇게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하시겠다는 분의 관계자가 이런 일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의원 보좌관인지 다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말했군요. 네. 네.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게 참담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마음을 정화시키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너 같은 초록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언 땅 뚫고 세상을 본 너 연하디 연한 순으로 거친 땅을 초록으로 물들인 너 초록으로 물들인 너 나도 와갖고 싶었지 닮고 싶었지 햇살
초록이면 좋겠네. 기어이 만난 너처럼 초록새면 좋겠네. 햇살도 너를 축복해, 빗물도 너를 노래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 온 땅을 초록으로 물들여. 너 같은 초록이면 좋겠네. 너 같은 초록이면 좋겠네. 비바람도 친구로 만든 너처럼 초록이면 좋겠네. 겉바속촉 꽉 찬 침샘 자극볼론 시작. 오늘의 가장 기쁜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띵. 네. 너 같은 초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메인브레드 이준희 기자 좀 기다리고 있는데 화성에서 온 기자, 네, 청와대 출입 기자 이준희 기자 만나서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사모를 전면에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는 이제 후보를 보면서 이제 노사모 측에서도 입장을 내고 있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이준희 기자가 또 노사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원래는 화요일의 남자인데요. 화요일의 기자인데 네, 월요일로 당겨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준희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에 만나니까 화성에서 온 기자 말고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계속 그 이제 노사모가 언급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고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개하셨어요. 어, 좀 복잡한 심정인데요. 복잡한 일단, 심경. 네, 네, 일단 이 상황을 대단히 좀 무겁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노사모 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조금 특별한 활동을 했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저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노사모의 출발, 그리고 경선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 등을 또 지켜보고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4년 됐는데 이제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일단은 정성래 후보의 어떤 노무현 정신 강조에 노사모 전 대표도 반발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노사모 당시 대표 일꾼 뭐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표를 지내셨던 달바라님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잘은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측이 영남의 깨시민들이 이제 강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측근들, 지지자들이 쭉 올린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노사모 활동했던 분, 노사모가 직결해서 정청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노사모를 사실상 역사 속에 이제는 역사 속에 자리 잡은 노사모를 소환한 거잖아요. 강제 소환했고 여기 관해서 이제 노사모 대표를 했던 분이 노사모는 공식적으로 2019년 해체가 됐는데 해산을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웬 말이냐, 일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노사모가 나를 지지하고 있고 노사모한테 또 호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 그리고 그 지지세를 좀 이용하려 한다. 뭐 정쟁에 활용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음. 우선 개개인의 시민분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 의사를 가지고 정치적 그 선택에 참여하는 거는 너무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노사모 중에서도 예.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집단화되고 조직화됐을 때는 특히나 선거 시기에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정청래 후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2002년 그리고 그 이유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시에 그 정청래 후보가 시민 활동을 하면서 만든 조직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때 그 결성식도 제가 취재를 했고 갔었고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에 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제가 또 좋아하는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니까 선배고 또 정치인이고 하시지만 할 말해야겠다 싶은데 노사모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위해서 존재했던 조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청래 후보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노사모는. 그쵸. 그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 정청래 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선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이준희 기자께서는 어떻게 과거에 노사모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따 조금 후반부에 소개하겠지만 노사모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사모를 첫 제안했던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노사모를 처음 제안했던 분 네. 누구시죠? 아마 네. 기사를 다 검색해봐도 잘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금 노사모가 소환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총선에 나가서 이제 낙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동서합 국민통합을 내걸면서 뛰었는데 그 참담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저도 포함해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모이게 됐는데 노무현을 지키자. 쉽게 말해 노무현을 지키고 정치를 바꾸자라는 취지로 첫 제안을 한 분이 강주 시민 이정기 님인데요. 그 당시 광주에서 아이디가 시작됐군요. 광주에서. 네, 늙은 여우라는 아이디를 사용했고 이건 제가 당시에 직접 취재 듣고 있다 소개하겠지만 기사도 있는데요. 그 노무현 캠프에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직접 그 제안자를 확인을 했고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정치를 바꾸려면은 모든 그 활동이 중요하지만 그 정점에는 정당 그리고 정당의 그 지향하는 바가 정치 권력 획득이잖아요. 한마디로 대통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있을까 보니까 제 눈에 노무현 당시 민주당 고문 노무현 후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노사모 활동도 했지만 조금 제한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활동이 있었는데 노무현 사이버 보좌관이라고 네. 노무현 당시 후보를 보좌하는 온라인 조직입니다. 여기 이 조직에는 뭐 시민, 일반인, 청년, 대학생, 노동자, 뭐 농민 각계의 분들이 참여를 했고 심지어는 지금 당시니까 이제 24년이 지났으니까 공직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저 같은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사보니까 노무현 사이버 보좌관 제가 후반기에 대표 간사를 했습니다. 총무를 네. 맡아서 제 기억에는 한 6개월
그러니까 사이버 보좌관 활동을 한 1년 반, 2년 정도 했는데 후반기 한 6개월 정도를 대표 간사를 맡아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이 노사모가 어떤 특정 정치인의 어떤 뭐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준희 기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 보고자 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여쭙게 되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 활동하시면서 좀 만나거나 이런 일화도 있으시겠어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셨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했는데요. 캠프 내부의 분들과 이제 관계를 하면서 내부의 시각으로 본 부분도 있고 또 노사모 회원으로 본 부분도 있고 또 일반 시민으로서 본 부분도 있고 또 언론인으로서 본 부분도 이렇게 그쵸. 섞여 있긴 한데 저는 제 인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요 상당히 좀 신중하면서도 약간 뭐랄까 조금 신중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이따 기사에서 소개할 텐데요. 2002년 이렇게 후보로 4월인가 그럴까요?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곧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참패를 겪게 됩니다. 네. 참패를 겪고 그 부산시장에 낸 후보도 이제 패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후에 조금 더 지나고 대선까지 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모 해체론까지 대두가 될 정도였고 이 논쟁이 되게 치열을 했습니다. 치열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중하다는 얘기는 노무현 그 당시 후보가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진보에서 보수까지 폭넓게 중도 포함해서 보수까지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솔직하게 내놓고 토론하면서 시민들과 특히나 노사모 회원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입장을 정하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토론 방식 이런 게 사실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조금 더 진일보한 이런 모습으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월간 말지 2002년 6월호에 네. 제가 이제 취재해서 쓴 기사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특종 단독 기사인데요. 노사모 회원들이요 노무현 후보의 자택을 습격했다 이런 뭐 제목을 달고 나갔는데 습격 사건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YS를 만나게 됩니다. YS를 만나고 YS 측이 내민 그 카드인 한의원 그 후보 제 기억이라면 당시에 감사원장 출신인가 감사원 이제 고위 간부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후보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사모 분들이 발끈한 거예요. 이거는 노무현 정신 그리고 물론 동서통합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니다. 차라리 문재인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하고 조금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노장이 있으라면 부산으로 이제 전출 가서 돕겠다. 사랑한 노장이 설득해 줄 쭉쭉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요 조금 내용 기록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네. 노사모 회원들은 단순히 그 노무현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그 노무현 후보에게 직접 전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있었던 거니까 노무현 후보가 노장이 결정회가 지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용회가 따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 영남의 깨시민들이 강주를 직결해가지고 정청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그 대비를 해보면은 저는 시사한 바가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저는 이게 그 노사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사모가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뭐 영남 쪽으로 가서 그 부산 뭐 전출 가서라도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전파가 됐던 건데 지금 역으로 맞습니다. 네. 영남의 꽤 시민들이 호남을 일깨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노무현 당시 그 경선에서 분기점은 강주 경선이잖아요. 네. 그 강주의 시민들이 이인재 후보를 꺾는 이변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정치혁명을 일으킨 거고 그 정치혁명의 제안자가 바로 5.18을 겪은 강주 시민. 이정기님은요, 저랑 잘 알고 있지만 당시 강주에서 꽃가게를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론 강주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서울, 대구, 전국 곳곳에서 대전 출범도 대전에서 했습니다. 2000년이죠. 5월 달인가요? 그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의 작은 PC방에서 출범을 했는데 노무현 당시 고문도 여기 직접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있었다는 이런 것들 아마 20몇 년 지났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송영길 후보가 이제 그런 어떤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을 가서 가서 뭐 일깨운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홍보 포스터를 보고 비판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송영길 후보는 좀 그러면 알았나? 이걸 좀 기억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제 이준희 기자께서도 이런 자료들을 막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그 2019년도에 또 노사모가 일단은 입장문을 보니까 해체가 됐잖아요. 해체가 되면서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도 안 되고 노사모는 해체됐고 막 이런 입장문을 이제 낸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체는 왜 됐던 거예요? 또 해체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중앙 조직의 활동이 중단됐을 뿐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직은 네. 예를 들어 이 조직이 사단법이나 저는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는데 뭐 법정 단체 이런 거였으면은 좀 가정이요 그 해산하는데 가정이 조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그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사모가 모임이에요, 모임. 거창한 연대나 뭐 행동 이런 그 조직적이고 캠페인적인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산할 때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개개인의 노사모가 있기 때문에 노사모가 살아있어. 아니 중앙 일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노사모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분위기 또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박근혜 탄핵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시민 참여가 일정하게 성숙되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족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임은 자발적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민혁명, 새로운 시민정치 문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노사모는 역사적 소임을 더 넓은 바다에 그 안에 이제 넣어야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산한 게 맞고요. 지금 뭐 언제든지 다시 모일 수 있다 없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노사모라는 그 공식 조직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고 이제는 정확히 얘기하면 전 노사모 뭐 회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예,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노사모가 해체될 때는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조금 더 확산시키려고 했던 그 회원들의 좀 의지, 생각이 있었던 건데 오히려 역으로 한 후보의 어떤 지지를 위해서 좀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조금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송영길 후보도 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혜경 선생님이 있는데 네. 노사모의 전국
대표 일꾼을 하셨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 홍보 비서관을 제가 알기로는 역임을 하셨고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노사모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소환시킨 부분에 관해서 네. 더 날씨에 짜증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네. 이 얼마나 그걸 보고 그 참고 인내하시다가 한마디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뭐 달바라기님뿐만이 아니라 노혜경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에 노사모 활동을 했던 시민들과 노사모 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 노사모를 강제 소환해서 전당대회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워하시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후보의 지지를 위해서 노사모를 끌어들이는 게 노무현의 정신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오죽하면 제발이지 노무현 좀 팔지 마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어요. 네.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노무현을 기대어가지고 노무현의 역사적 상징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양 노사모의 그 시민혁명 정신을 네. 자신이 중요한 핵심 포스트인 양 그렇게 이미지화시키고 상징화시켜서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청래 후보님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분위기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오마이뉴스에 노사모 이후 새 개혁 주체가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글을 쓴 사람 보니까 정청래라고. 네, 이건 무슨 이거를 내용인가요? 제가 왜 정청래 후보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 제가 확인하는 옛날 자료를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 네네. 사실 이게 예전에도 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 기사네요. 맞습니다. 근데 2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건데 네. 정청래 후보가 당시에 대선 직후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노사모 해체론을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논의돼야 된다고 이제 기사 말미에 그렇게 썼는데 노사모 이후 새 개혁 주체 형성돼야 라는 칼럼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정청래 후보의 생각이 명확합니다. 노사모의 성과 자체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사모가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그 당선인에서 이후에 대통령에서 정치 개혁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걸 언급하면서도 하지 하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하책이라는 거는요, 상책, 중책, 하책 중에 가장 밑에 안 좋은 아주 나쁜 그런 방안이잖아요. 그리고 하지 하책이란 표현은 하책 중에 가장 하책이란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노무현과 노사모에 관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모는 이제 너무 좁은 집이다. 새로운 시민정치 주체를 만들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정치 주체를 만들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죠. 이거 자체가 저는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고 근데 노사모가 좁은 집이다. 하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24년 지난 다음에 노사모를 다시 소환해서 노사모를 전당대회에서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노무현을. 네. 그럼 당시에 노사모는 좁은 집이기 때문에 이제 해체해서 새로운 큰 집으로 해야 된다. 노무현 노사모가 하는 거는 노무현 이름이 들어간 노사모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노사모를 소환하고 노 대통령을 앞세우려면은 당시에 나 이런 얘기를 내가 했고 이런 입장이었다. 라는 거 얘기를 하셔야죠. 그거는 딱 숨겨놓고 노사모와 노무현의 역사적 성과 의미만을 취해서 전당대회에서 유리하게 써먹겠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였냐 안 했냐라는 그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핵심이 노무현의 정신.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말하는 노무현의 정신, 노사모 정신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맹이를 빼놓고
형식만을 취해서 그 성과만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사실 친분이 또 있으신데 아픈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음. 뭐, 여담인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노사모 사무총장을 하셨고, 저도 잘 알고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합니다. 두 분 다 정정래 후보나 이제 박시영 뭐 선배나 좋아하고 가까운 분이었는데, 지금의 민주당 정당계에서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대립하고 갈등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근데 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노무현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노무현이 했던 정치를 실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한 말씀만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드리면은 노사모는요 정사모가 아닙니다. 예, 그건 좀 명확히 얘기를 해야 노사모는 되고. 정사모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특정 정치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노사모의 역사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노무현의 이름 역시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정신의 본령을 빼놓고, 노무현이 꿈꿨던 시민정치, 지역주의 극복, 정치개혁과 그 수평적 시민사회 건설,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요. 알맹이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호남, 강주, 전북, 전남 이제 하고 서울, 경기 남았잖아요. 이제 네네. 70% 당원이 결정하겠지만 이제 노사모와 노무현이 남은 선거 기간에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소비되고 특정 후보가 이 자산을 독점하듯이 내세우고 이런 일들은 이제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께서 잘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론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해오셨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우리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내란을 극복한 정부 쿠데타를 물리친 정부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갈 것인가 비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고 승부를 겨루시길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정말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될지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답은 거기에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그 2002년에 한겨레에서 노사모 기사를 딜레이 시키고 한 몇 달 출고를 안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송구했던 게 노사모의 출발과 노사모 지향점에 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국민 독자 언론인가요? 그 지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고를 했는데 그거를 날린 거예요. 네네. 그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내세웠던 그 제목이 그겁니다. 정치개혁과 동서화, 국민통합일선 출발한 게 노사모고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가 노사모 있니 아니니 이 논란에 이제 그 집중할 일이 아니라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시민혁명, 미안의 혁명, 언론개혁, 정치개혁 을 지금 2026년 이 시대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요. 딱 요 말씀을 드릴게요. 노사모는 이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 대학생 포함해가지고 청년 그 일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또 조금 저는 되새겨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정치 그리고 청년 참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강구해 주시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노사모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모의 정신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이름이 좀 이렇게 이용당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 이준희 기자 설명 들으니까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지
네, 더 와닿습니다. 네,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준희 기자께서 본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본인의 이야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작사곡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많이 깁니다. 4절까지 있어요. 무려 4절인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요. 노래 끝까지 듣고 또 이후에 우리 이두석 PD 준비한 코너, 제가 준비한 코너 또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방송이. 네. 듣고 오시죠. 네. 제목이 노무현의 길입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서른 그 봄날에 노무현을 만났지. 사이버 세상 밝힌 일꾼 밤새워 함께했지. 노무현의 정신 따라 거리마다 빛이 되어 사람 사는 세상 꿈에 젊은 날을 걸었네. 평생 승리 그날 밤에 모두 함께 울었지만 나는 홀연 뒤돌아서 조용히 길 떠났네. 자리 하나도 마다하고 권력 곁도 떠나가며 언론개혁 외로운 길 끝없이 걸어왔네. 노무현 어둠 뚫는 시민의 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린 그 길 걸어가네. 노무현 미완의 혁명 따라서 사람 사는 세상 향해 오늘도 난 걸어가네. 대선 승리 꽃길 위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누군가는 권력 곁에 조용히 줄을 섰네. 그러나 난 낡은 언론 거대한 벽 마주하며 험한 세상 비바람 속 외로운 싸움 했네. 25 긴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어도 봉하마을 그 사람을 아직 잊지 못하네. 홀로 떠난 그 뒷모습 가슴 깊이 남아있어. 부끄럽지 않은 길을 오늘도 또 걷는다. 노무현 어둠 뚫는 시민의 힘 이름 없이 영예 없이 우린 그 길 걸어가네. 노무현 미완의 혁명 따라서 사람 사는 세상 향해 오늘도 난 걸어가네. 주모만으로 시대의 아픔 모두 품을 순 없기에 시민과 함께 걷지 않으면 정신 또한 멀어지네. 다친 마음 낡은 권위 서로 기대선 그 자리엔 노무현의 시민 정신 더욱 멀어져만 가네. 거짓말에 거센 파도 민주주의에 흔들어도 혐오로만 이익 쫓는
빛의 혁명 시민들이 이제 다시 나설 때다. 아 노무현 노무현 어둠 뚫는 시민의 힘 권력 아닌 시민 속에 당신 정신 살아있네. 아 노무현 노무현 미완의 혁명 따라서 언론개혁 시민주권 오늘도 난 걸어가네. 추모 넘어 실천으로 시민연대 세워가자. 지역 청년 노동 농민 함께 손을 맞잡고서 광장마다 마을마다 새로운 길 열어가며 사람 사는 민주주의 다시 함께 만들자. 노무현은 떠났어도 남겨진 건 우리 목 기억 속에 이름 아닌 살아있는 시민정신 두려움도 벽도 넘어 끝끝내 함께 가리 빛의 혁명 시민의 힘 역사가 될 그날까지. 아 노무현 노무현 당신 길은 끝나지 않아. 이름 없이 영예 없이 우린 끝내 걸어가네. 아 노무현 노무현 미완의 혁명 따라서 사람 사는 세상 향해 끝끝내 난 걸어가네. 네, 이준희 기자 작사의 노무현의 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라는 분들 계십니다. 같은 마음이죠. 네, 이준희 기자께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노래 제목 뭐냐라고 하면 노무현의 길이고요. 이 노래는 뮤직 베이커리에 저희가 다 노래만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주석 PD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제목이 결혼했다고 불이익 안 줍니다. 네. 결혼했다고 불이익 주면 안 되죠. 결혼은 축복받아야 되는 건데요. 못해도 네. 불이익 없죠? 아, 그럼 못해도. 아, 예상치 못한 질문이 훅 들어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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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자, 신혼부부 그림. 예쁘네요. 이거 내가 아는 사람 같아. 결혼 그런가요? 앞둔 네. 아, 네. 네. 네, 네. 부부들인가? 라는 생각이. 네. 그분들도 선남 선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요즘에 2030 청년들 사이에서요. 재테크가 하나 있어요. 일단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요. 혼인신고를 늦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상식이자 뭐 재테크라고 하는데요. 이혼할까봐? 뭐 그런 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이제 국가에 알리면요. 네. 그간 사실 결혼 안 했을 때 받았던 혜택들이 좀 있어요. 저는 되게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첫 주택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무주 청년이 싱글로 살 네.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 왜 못 받았지? 이 무주택 어쨌든 청년으로서요. 네. 그 저금리 대출 아니면 아파트 청약 혜택 이런 게 있는데 결혼하는 순간 이게 다 원래는 낫싱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이걸 이렇게 불러요. 결혼 페널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난 8일 혼인신고로 인해 부부 합산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높아져서요.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정책 22개를 찾아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볼까요? 네. 네. 네, 일단 한눈에 보는 결혼 페널티 개선 22대 과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정책 핵심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결혼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뭐 그런 건데요. 네. 일단 이 21개 과제가요. 결혼으로 인해서 부부 합산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서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억울함을 없애겠다라는 목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방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책 대출 소득 요건 완화인데요. 맞벌이 부부가 합산소득 초과로 정책 대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뭐 디딤돌, 버팀목, 친생아 특례 대출 등 합산 기준을 크게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약 기준 및 가점을 개편합니다. 뭐 결혼을 일찍 만약 했어요, 부부가. 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을 개선을 해서요. 각자 소형 주택을 가진 채 결혼해 2주택제가 된 세대에도 일단 청약을 허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뭐 결혼 전에 각각 부부가 집을 아주 소형 주택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한 순간 갑자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가 엄청 근데 결혼 전에 네. 부부가 각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별로 없습니다만 뭐 이게 또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해서 일단 하는데 사실 이제 뒤에서 좀 다룰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형평성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좀 네. 그런 생각은 들어서. 네. 사실 별로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제 혜택 및 공제 확대가 있습니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신생아 가구의 취득세 감면을 늘리고요. 네. 일시적으로 2주택자 및 결혼 후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좀 면제해 줍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좀 어. 만들었는데 자, 이게 공 기자님한테 제가 배운 어떤 이제 스킬입니다. 사파. 네. 네. 사파를 활용해 보자. 네. 뭐 이런 건데요. 일단은 결혼을 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지나. 첫 번째, 결혼 페널티 비포 앤 애프터. 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둘이 합치면 대출이 끊긴다가요. 이렇게 바뀌어요.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인 A씨와요. 연봉 4천만 원인 B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개선 전에 이런 거예요. 혼자 살 때는 그 디딤돌 대출 요건이 맞아가지고 저금리 혜택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부부 합산 연봉이 5천, 4천 해가지고 9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상한선이 8,500인데 그걸 넘겨버린 거죠. 네. 그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은행의 비싼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정책 대출에서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도록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높여줘서 대출 깎일까봐 혼인신고 미루자는 그런 충격이 좀 사라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저는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는지는 몰랐네요. 저는 살아보고 하겠다. 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또 이제 결혼은 생활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대출이자 뭐 2% 받다가 갑자기 3% 4% 되면요. 그것도 미쳐요. 정말.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준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일찍 장가한 게 죄인가요? 이건데요. 그냥 부러운 건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좀 안 좋았던 법이 뭐냐면 청약 감점이 생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상황이 이런 거예요. 20대 후반에 일찍 혼인 신고를 하고요. 4년 동안 전월세를 살면서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았어요. 네. 그런데 개선 전에는요.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려고 했더니 4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혼인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점이 깎입니다. 청약 가점이 깎여요. 반면 이제 돈을 넉넉하게 모아둔 상태에서 30대 후반에 어떤 부부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혼인 1년 차라고 해서요. 청약 최고점을 받는 가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 너무 좋아서 결혼 일찍 해서 네. 행복한데 결혼을 일찍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가점이 깎여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선을 시켰어요. 일찍 가정을 꾸려서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들이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도록요. 가점제도를 또 고친 건데요. 이제 이걸 가리켜서 현장의 부작용을 정확하게 짚어낸 실용적 핀셋수리로 이제 꼽히는 사례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문제점 같은 건데, 다주택자 세금 폭탄 때린다더니 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한테 뭘 했죠? 징벌적인 취득세. 집 있는 사람에게 또 청약 기회를 준다고? 요게 먼저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요. 네. 하나 더 내려볼까요? 슬라이드 하나만 더 밑에 거 다음 슬라이드. 다주택자 세금 폭탄 네. 때린다더니 네.
집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착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공 기자님이 맞아요. 네, 일단 이게 거시적 부동산 억제 정책과 충돌 딜레마인데요. 정부가 이번 결혼 페널티 해소 조치 중에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기존의 이게 거시적 부동산 정책 기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627 부동산 대책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취득세니 중과세니 엄청 때렸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 정책이요. 청약 시장을 철저하게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설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공 기자님이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라고 했던 사례인데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 소형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부부가 딱 되니까 이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집이 있는데 청약기를 열어주면 솔직히 오랫동안 집 없어가지고 청약 가점을 엄청나게 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무주택자 청년들이. 네. 근데 가뜩이나 당첨되기 힘든데 왜 집 있는 사람까지 경쟁에 끼워주냐라는 강한 반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청년 세대에 둘 다 집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이 주택을 산 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보통은 이제 부잣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걸 편법으로요. 그래서 집을 각각 산 상태에서 원래는 취득세나 중과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 또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1년인가 2년 내로 신고를 또 해야지만 부과가 안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결혼해 버려요. 그러면 취득세나 중과세가 면제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만 그래요. 봤을 때 좀 이렇게 집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좀 오히려 저는 정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너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많아졌다. 예. 네, 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자, 풍견초님이 원룸만 2개라고 하셨는데 원룸만 2개. 네. 네. 절묘한데요. 네. 그러면은 뭐 원룸 하는 게 팔아가지고 방 2개 투룸으로 올리면 되겠네. 그게 더 이득입니다. 어려우니까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 돼. 원룸에 네, 각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결혼이 아니죠. 네. 자, 네, 두 번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 때린다더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일단 그동안 정부는 집가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보유세하고 또 취득세 보유세를 매겨서 투기를 차단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청약의 가점을 깎아주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취득세나 이제 중과세 이제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들, 청년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결혼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이주택의 조건을요 꼼꼼히 규정하는 어떤 필세 정책을 마련해 달라. 뭐 갭투자 같은 부작용도 막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과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이 또 등판을 해요. 이분은 왜 자꾸 등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부가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 거 맞아요. 우리도 부동산 이제 저는 별로 보도하면서 강하게 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한강 벨트 쪽의 아파트들은 이제 어쨌든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아주 70억 같은 이제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금 엄청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오히려 야당이나 엄청 때리고 있지 않아요. 물론 주택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권 기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당이나 아니면 그 보수 언론 쪽에서는요, 경제지 쪽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심하게 하드하게 드라이브해서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장동혁이 또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내세운 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입장에서요.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기존의 정책을 잠깐 수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칙론을 따져가지고 기존에 무조건 원칙 세운 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요. 결국에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가 배려를 해주는 건데 오히려 장동혁이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비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체이탈 화법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인 전문 예.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유체 이탈이 아니고요. 유연한 정책 수리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6.27 부동산 대책들이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로막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오류를 인정하고 실생활에 맞게 고치는 게 어떤 유체 이탈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의 유능함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지율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민주적인 피드백이죠. 사실 결혼하면 호구라고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청년들의 그런 분통 어린 목소리가 있었는데 정부가 강하게 부동산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정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자, 이러니까 장동혁이 겁먹었다라고 깎아내렸는데 그렇게 깎아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불통 행정보다는요. 국민의 목소리 신속하게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과제를 핑계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의 상처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장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어떤 노동개혁이나 양질의 기업 일자리 창출은요. 사실 굉장히 장기과제예요. 장기과제. 근본을 다지는 장기과제고 아유. 당장에 지금 결혼하면 뭐 집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혼집 전세대출 깎여가지고 파혼을 고민하는 청년들한테 일자리 줄게. 뭐 어쨌든 뭐 노동개혁할게 이렇게 하는 거는요. 개혁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시적인 어떤 구조적 개혁이나 당장의 어떤 상처를 구조적인 개혁을 뭐 기대할 게 아니라 당장의 상처를 치료하는 미시적인 민생 구조가 필요한 거고 이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고요. 동시에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거시적인 어떤 경제 구제 방안도 굴러가는 동시에 미시적인 것도 굴러가야 되는 거죠. 장동혁의 발언은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나 사실 늘 싶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이런 걸 하네라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회방 놓고 보자 뭐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땐. 네. 네, 본인 땅이나 어떻게 좀 하시라고 우리가 취재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명을 하셔야죠. 네. 참. 네. 네. 뭐 일반 시민과 청년의 눈높이에 뭐 이런 걸 얘기할 거면 이제 본인의 거울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그 내일로 밀린 아이템. 네, 요거 예고만 조금 해주시죠. 아, 네. 내일은요, 서울시에서 지금 정부에서 그거 하고 있죠. 저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이제 지역을 개발하겠다. 사실 이거는 또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데요. 뭐 태릉이라든지 용인 부분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태클.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남이 정책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인수격의 어떤 정책 제심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만 좀 비춰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다음은 화덕 이슈죠? 네, 화덕 이슈. 화덕 이슈 갈까요? 네. This is 연다 식기 전에 꺼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타는 소식 화덕 이슈 뜨거워 네, 요즘 핫한 사진이죠. 이게 지금 처음에 2024년 3월 18일 마포의 한 식당에서 찍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희자 한국근호회 회장 뭐 이렇게 해서 딱 정청래 지금 후보를 잘라낸 사진이 막 돌았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이 사진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네.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하도 이제 혼선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신천지 관련한 해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뭐가 쟁점인 건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려는 건데요. 네. 일단은 그 친청계 인사들의 어떤 유튜브 채널이죠. 이 박시영 TV였나요? 네, 박시영 TV예요. 네. 네. 박시영 TV에서 이지은 네. 민주당 전 대변인과 박시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와 이희자 근우회 회장이 같이 찍힌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걸 신천지 의혹을 들이댈 거면 이 사진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러니까 대통령 이희자 씨의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이 편집됐다니까 이자 그 쪽에서 액자에 걸어놨는데 그게 반 접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기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됐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이재은 전 대변인이 하는 말부터가 사실 왜곡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이 사진은 어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첫 네. 번째, 정청래 후보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사진 한 장 때문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도 가고 뭐 거기에 뭐 이희자의 부적절한 발언도 들었고 그 옆에 있는 뭐 가장 측근이 뭐 유동균 같은 분들 지금 신천지 간부 출신이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오래전부터 신천지와 가깝게 지냈다. 그런 어떤 정황들 다 취재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호남 쪽에도 좀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신천지와 좀 유착돼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이 자꾸 정청래 후보 측근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천지는 워낙에 모략과 침투를 잘하기 때문에 모르고 갔을 수 있는 거 인정.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을 수 있는 거 인정.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얼마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그러면 1인 1표자 괜찮은 거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이 계속 이상하다는 겁니다. 해명이.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려낸 사진을 가지고 또 그걸 물타기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대응 방식 자체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신천지에 대한 어떤 통일교에 대한 그런 의혹들, 문제 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노벨의 거리 그 행사에 갔었어. 네. 네, 그럼 내가 거기 왜 가게 됐는지,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들어서 갔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게 잘못된 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접근했는지를 좀 투명하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그걸 털어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수순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도려낸 사진 가지고 이재명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사진 찍었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게다가 더 밝혀진 게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여기 이 처음에 또 화면이 좀 안 나오는데요. 네. 처음에 이 박시영 씨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제 사진을 소개할 때 그게 이제 권혁부라는 사람의 SNS 포스팅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권혁부는 KBS 이사였고 방심위 부위원장이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또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한국근우회 자문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호도한 SNS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도려낸 사진을 활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권혁부 씨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인리 아체주로부터 왕족 증명서 받는 한국근우회 요 천지일보에도 있고 이거 천지TV 영상도 있거든요. 천지일보. 네. 여기에서 왕족 증명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권혁부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근우회 네. 자문위원장. 권혁군, 네, 네, 맞네요. 네. 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영상에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방송을 한 거고 또 문제는 뭐냐?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 맞죠. 알고 보니까 그 식당으로 이희자가 있는 그 장소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였냐? 이지은 씨였잖아요. 정청래였고 아, 정청래. 네. 옆에서 이지은 씨가 안내를 안내도 같이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그 장소에 이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진 찍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네. 그 사진이 어떻게 처음에 나왔다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왜곡인 거잖아요. 그 영상 그러니까요. 한번 많이들 보셨겠지만 보고 네. 올까요? 네. 여기 좀 걸어가. 좀 멀어요. 식당이. 좀 멀어요. 식당이. 괜찮아요. 아, 여기 K터트. 아, 여기는. 네, 여기가 식당. 저기 거부장이라고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이지연 부탁합니다. 네. 보시면은 본인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꽤 멀리 있는 식당이었다는 거고 사실 이 K터틀은 이것도 뭐 이 한국근효회가 주로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뭐 신천지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마포에 있는 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였겠죠. 근데 주로 이희자 씨의 그 한국근효회가 행사 때마다 이 K터틀에서 행사를 해요. 찾아보면. 네. 네. 그래서 뭐 천지TV에서 올라와 있는 한국근효회 행사마다 찾아보시면요.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네. 행사마다 거기는 다 K터틀이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우연히 지금 한국근효회 이희자를 만났다는 우연히. 거잖아요. 우연히. 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럼 거기서 찍힌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여기 이제 앞뒤를 맞춰봤을 때 본인들이 데려가서 거기서 찍힌 건데 네. 네. 그걸 가지고 사진만 도려내가지고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할 거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야?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언제 그렇죠.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랬냐? 네. 네. 그리고 사진 한 장 이상의 것이 나왔지만 그거 가지고도 정청래가 신천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는 쏙 빼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니 저 같은 기자들은 더 취재를 하게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왜 A를 물었는데 B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완전히 호도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네. 지금 막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연루 의혹도 아니에요. 신천지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당 행위고 음해고 공작이고 나는 떳떳하다. 그러니까 떳떳하신 거 그럼 알겠는데 떳떳하니까 신천지가 당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 이거를 제거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거고 혹시 당대표가 되거든 그걸 조사해 달라는 건데 감찰하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명들을 지금 이지은 전 대변인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건데 특히 이렇게 사진까지 이제 편집된 사진을 가지고 왜곡을 하려고 했던 거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기가 수가 막혀요. 없어요. 본인이 인도에서 데려갔고 당시 마포에서 그거 뭐죠?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사진 그렇게 찍은 다음에 모른 척하고 박시현 TV에 나와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지은 전 대변인의 말대로 사진 한 장 가지고 절대 그렇게 호도해도 안 되고요. 네. 심지어 정청래 후보처럼 신천지 행사에 갔다 하더라도 모르고 진짜 갈 수 있다. 저희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수백 번 얘기하죠. 모르고 갈 수 있다. 해명을 제대로 해달라는 건데 그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의혹을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답답해. 진짜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SNS에서 네. 댓글 많이 그래서 올렸거든요. 이거 좀 조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찌이님께서 저 영상 조금만 앞으로 가면 유동균도 있는 것 같다. 유동균도 와. 있다면,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도를 했죠. 네. 유동균 지금 현 마포구청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천지
전 간부의 신문지파에 있었던 분의 직접적인 얘기도 있고, 네. 실제로 본인이 그 신천지와 굉장히 가까운 뭐 단체들, 기관들 이런 데와 함께하고 이런 흔적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해명을 해야 될 분인데 본인은 뭐 천주교 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네, 해명은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영식 기자가 그래서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기사들 그 기사를 내면서 본인이 SNS 포스팅으로 한 2개 정도를 올렸어요. 네. 그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노벨길 사진 한 장으로 신천지 유착 제기하면 안 된다. 노벨길 사진 한 장으로 뭐 유착 제기한 거 아니고 심지어 거기 행사에 갔었어도 정말 신천지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 저희도 다 인정했죠. 네. 진짜 신천지는 몰약과 침투에 굉장히 능하다. 정말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해명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해명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신천지를 지금 사실 뭐 신천지와 통일교 여러 사이비 종교들의 연합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 탄생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민중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이렇게 본 마당에 왜 이렇게 안일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합스본이 잘못 짚었다. 이희자가 정치인들에게 준 후원금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 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는 제가 후속으로 곧 빠르면 이번 주 뉴탐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희자는 신천지 로비스트가 아니다. 뭐 합스본이 신천지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탈퇴한 자들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합스본이 언제 신천지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탈퇴한 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습니까? 지금 그러게요. 나온 녹취만요. 이희자 씨 스스로가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 뭐 이런 녹취도 있고 이만희의 육성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계속 있고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분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오히려 본인이 단적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희자의 있어요. 말만 듣고 기사를 쓰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뭐 반론 취재는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저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희자 씨 인터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저는 그 안에서 또 여러 힌트들도 얻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사를 쓴 이유를 이렇게 호도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운명애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기사가 결론을 지어버렸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결론 짓고 쓰는 기사는 좀 문제가 많죠. 네. 지금 그러면은 이만희의 녹취, 이희자의 녹취는 다 뭡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네. 네. 신천지 교주 윤석열 잘못되면 다 끝나. 뭐 이만희 육성 본인이 우리 신천지를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코로나19 확산하는데도 신천지가 계속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검체에 채취하려고 가평 본부까지 갔더니 이만희가 굉장히 격분해서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근우회가 우리 조직에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희자가 스스로 본인이 윤석열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런 녹취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합수본이 마치 신천지 탈퇴자들 그것도 권력을 누리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 고위직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제2인자 자리를 노리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신천지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던 이유가 있죠. 다 돈 문제였어요. 그리고 횡령 문제 뭐 이런 것들 겹쳐 있었고 입지가 좁아지고 그래서 뭐 나오게 되고 진술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원래 핵심적인 제보는요. 어차피 그 안에 다 있었던 그 비리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제보자 막 이런 사람들 찾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핵심 증언들
증거 자료잖아요. 그렇죠. 증거죠. 증거 자료들.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탈퇴한 사람들도 신천지 내부에서는 본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격받을 것들이나 이런 걸 또 감수하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 네.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 이거를 기자가 제대로 정말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잘 발라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네. 지금 이런 녹취 이런 거 다 못 본 건가요? 시선을 돌리려는 어쨌든 그런 시도 아닐까요? 오히려 이 그냥, 기사야말로 이 희자의 주장만을 가지고 이 희자는 신천지 아니고 로비스트 아니고 합수본이 잘못 짚은 거다.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저는. 그러게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포스팅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적으셨어요. 취재 없는 보도는 종이신문이나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도 위험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취재 없는 보도는 종이신문이나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도 매우 위험하죠. 네. 저도 이 말씀 그대로 드리고 싶네요. 음.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너무 놀라워서 네. 좀 정리를 해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천지는 침투, 모략에 굉장히 능하죠. 어떤 정치인이든 다 포섭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한 몸이지만 다른 당들,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치인들, 다른 당들에도 뭐 유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리고 교주를 지키기 위해서 침투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신천지 탈퇴자들마다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떻게 지금 부인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다. 그거는 뭐 나를 의심하는 거다. 오히려 그 해명이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김성규 님이 언론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죠. 네. 저는 구영식 기자님 되게 좋은 기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좋은 기사들도 많이 냈다고 믿는데요. 요거는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취재를 좀 더 하셔서 네,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는 좀 인사를 드릴 거고요. 요 관련해서 후속 취재는 저도 지금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뉴탐사 밤 9시 밤 시간 통해서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면 좀 이런 실수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가 눈을 가리는 거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도 혹시 저도 눈이 가려져 있지 않나 네,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르겠네요. 왜 이런 흐름들로 이어지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게 맞는데요. 해명을 할 때는 진심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의원처럼 나는 떳떳하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이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구체적인 해명을 안 하면요. 결국 이런 기사들도 양산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네. 예를 들어서 옆에 신천지 묻은 사람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그러면은 나도 알아볼게요. 라든지. 그러게요. 그때 그 행사에 가게 됐던 건 어떤 경로였는데 그랬군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라든지. 그리고 본인 얘기가 아니라 당 안팎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어쨌든 감찰하든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고 이거는 해당이고 민주당을 이제 힘들게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좀 이해도 안 가거니와
위에서부터 해명이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도 계속 이런 식의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정말 좋은 시대 와서 다들 연대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좀 행복한 나날들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말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노래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겠죠? 네.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네, 한반도님의 노래 골라봤어요. 이슬방울. 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마음 조금은 더 가라앉히고 이 더위의 어떤 열병 같은 것들이 좀 가을 바람으로 씻겨가듯이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들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라져야 될 어떤 감정들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씻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이 참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또 많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까 그래서 좀 감사했던 멘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방송인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다라고 이제 뭐 댓글창에도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아침 방송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곡 한반도님 작사의 이슬방울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어두운 밤 지나 희뿌 새벽 밭으로 가는 길 밤새 내린 이슬방울 풀잎 끝에 옹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떠오르는 눈부신 햇살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면 풀잎 끝에 보석처럼 영롱한 물방울들 아름다워라. 아까워 발걸음 조심조심 어느새 밟아버렸네. 앞놈은 벼들이 파릇파릇 논두렁 옆 작은 꽃밭 꽃들의 웃음 속에 하루를 연다. 힘들어도 아름답게 엮어볼게 저녁 노을 칠 때까지. 어두운 밤 지나 희뿌연히 밝아오는 새벽 밭으로 가는 길 밤새 내린 이슬방울 풀잎 끝에 옹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떠오르는 눈부신 햇살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면 풀잎 끝에 보석처럼 영롱한 물방울들 아름다워라. 아까워 발걸음 조심조심 어느새 밟아버렸네. 앞로는 벼들이 파릇파릇 논두렁 옆 작은 꽃밭 꽃들의 웃음 속에 하루를 연다. 힘들어도 아름답게 엮어볼게 저녁 노을 칠